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다 236회, 저는 냉수입니다. 미국의 가장 긴 전쟁 가운데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군이 철수했고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났는데요.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에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20년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부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결국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추구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현 시점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후 미국의 대외 전략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등 다양한 질문들이 남는 전쟁이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입니다. 오늘은 샘프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샘프레입니다. 차니쌤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니쌤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앞서서 20년이 되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제가 그 당시에 6살? 아, 그러셨군요. 네, 초등학교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네, 당연히 나죠. 예, 네. 그 텔레비전에서 쌍둥이 빌딩이 그렇구나. 폭파되는 장면이 너무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이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아. 그 아폴로가 그 달 착륙하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때 비슷한 나이였는데. 그래요? 네, 그런 강렬한 장면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대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무하마드 알리가 조지 포먼 이렇게 때려눕히던 거 그거부터 기억나는데 네, 그게 가장 강렬했던 TV 장면이었습니다. 어쨌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억에 가물가물한 그런 일이 되는데 2001년이었습니다. 9.11 테러라고 하죠. 9월 11일 날 테러가 일어났고요. 알카에다가 대형 예격기로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WTC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쌍둥이 빌딩인데 요거를 공격을 탁탁 2번 하죠. 그리고 또 버지니아주에 있는 펜타곤인 즉 미국 국방부 건물도 또 별도로 또 공격하고 이 사건으로 이제 3,000명이 사망하고 세계 무역센터는 완전히 붕괴해서 지금 이제 제로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념하는 그 기념 어떤 그런 건축물이 지어져 있죠.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한 이 정말 초유의 사건인데 네. 이거는 이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거죠. 예, 이게 제목이 항구적 자유작전이라고 자기들이 불렀는데 테러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테러나면 대응하고 이게 아니고 테러리스트의 본거지를 완전히 없앤다는 항구적 자유작전. 네. 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1차적으로 지죠. 네. 탈레반이 전부 무너지고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은 그해 12월 파키스탄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요. 또 이제 12월 20일에는 국제안보지원군이 만들어져서 나토가 주도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치안과 개발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UN 평화유지군 같은 거죠. 나토 외에도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터키, 싱가포르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도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쫙 이제 미국 의도대로 가야 되는데 잘 이제 안 간 거죠. 어쨌든 미국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전투는 끝났다. 종료 선언한 게 굉장히 몇 년 뒤에요. 금방이에요. 2003년 5월인데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직후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급격히 관심이 이제 떨어지고 네. 이라크로 쫙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다음인 2004년 10월에 하미드 카르자이가 대통령으로 출연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한 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숨가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오래된 일이라서 힘들어.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어쨌든 성립을 했어요. 그런데 빈 라덴이 비디오 메시지를 턱 발표해서 네. 나 잘 있다. 아. 그래서 실제로 빈 라덴이 사망한 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 바디캠 갖고 작전을 미국 네이비실이 해가지고 다 네. 국제적으로 중계된 건데 힐러리 클린턴이 입을 이렇게 막던 장면 기억납니다. 예. 2011년 5월 1일에 네. 빈 라덴이 사망했으니까 뭐 전쟁 발발 10년 후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미 해군이 벌인 제로니모 작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살되었고. 근데 이제 요 앞에 2008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했지만 이게 뭐 나라 이름 바꿨다고 미군이 있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바마는 원래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 생각이 있었으나 테러의 전쟁을 계속하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병력을 도리어 증원하죠.
그래서 2009년 12월에 미군 3만 명을 증파하고 그런데 이제 2011년 5월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라덴이 사살되면서 일단 전쟁의 1차적인 목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말할 때 그 테러의 본거지 네. 원천을 좀 차단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달성된 셈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철수를 모색하는데 이게 철수가 쉽지 않네요. 이게 떠날려니 아프가니스탄이 또 금세 무너질 것 같고 뭐 등등등. 그래서 2014년 5월에 오바마가 2016년 말까지 철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 돼버리고 2016년에 트럼프가 되면서 뭐 이따 이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또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취임 첫 해인 2017년 8월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미군을 철수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2019년에 미국하고 탈레반이 평화회담을 시작하고 2020년 2월 말에 드디어 평화협정 서명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1년 올해 5월 1일까지 미군을 철수한다고 했었는데요. 철수가 도리어 좀 늦어진 거죠. 네. 들어보니까 미군 철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군요. 그럼 이런 미군 철수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짚어보도록 합시다. 뭐 철수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만 얘기한다면 네.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표면적 이유고요. 원래 이 전쟁을 미국이 시작한 이유가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아까 근거지 자체를 없애겠다. 여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슬람 여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테러와의 전쟁 기지가 안 됐으니까 네. 그 자체의 전쟁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테러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어차피 이 전쟁의 주체는 미국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에 대한 테러의 위험은 아주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성공했다. 2015년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를 한번 떠올리시면 기억이 날 것 네, 같은데 맞아요.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테러의 위협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물론 특히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등은 더 심한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한국하고 북한이 테러가 없는 나라라서 그래서 테러 그러면 사실 좀 느낌이 안 오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제가 한번 저번에 구글해봤더니 한국하고 북한이 테러 지수가 빵이더라고요. 음. 테러가 없는 나라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제국으로서 세계의 경찰로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어쨌건 미국 입장에서는 테러 위험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론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대외 전략에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딱 떠오르시면 알겠지만 아시아 태평양을 네. 대체한 거죠. 인도는 중국의 서쪽에 있고 태평양은 중국의 동쪽에 있으니 그렇죠. 양쪽에서 보유하나 보다 이렇게 딱 감이 오실 텐데 네. 물론 미국의 대외 전략이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바뀐 것은 이미 10년 전 2011년이죠. 당시 오바마가 아시아로의 회귀 피벗 투 에이시아라는 말로 이걸 표현했고 그러다가 이를 인도까지 이제 확대한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인데 뭐 냉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중국 포위 전략이죠.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개념을 처음 말한 사람은 미국이 아니고요. 아베 전 총리예요. 그렇죠. 일본에. 아베죠. 네. 어떤 표현을 썼냐면 2017년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다. 유명한 연설이죠. Free and open 이런 말인데 네. 그러면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의 4개국 연대, 쿼드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미국이 이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꾸고 인도까지를 이제 작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2019년에 미 국방부가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죠. 그러면 이제 인도 태평양이란 말이 이제 딱 붙어 있는 말 그리고 이게 미국의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뭐 이런 거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니까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보통 뭐 선택과 집중을 한 거다. 네. 아무리 미국이라도 뭐 여기저기서 다 싸울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돈도 많이 들고 뭐 그러니까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나마 명분도 있고 한 데서 이제 발을 먼저 뺀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이 중국 견제하고 관계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디에서 읽었던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의 음모론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게 인도를 왼쪽에서 견제하고 호주는 아래, 일본은 오른쪽. 일단 견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 거기에 서쪽에다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거 하나 더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가 있는데 왜 아프가니스탄을 또 더하냐? 인도는 이제 군사적으로는 왼쪽에서 견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라 안을 흔드는 게 가장 좋잖아요. 중국의 서쪽에는 신장 위구르가 있는데 네. 신장 위구르는 이슬람입니다. 근데 인도는 힌두교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강력한 이슬람 정부를 세워놓고 이것이 이데올로기적 종교적으로 신장 위구르를 흔들기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슬람하고 그러니까 탈레반하고 샥 쇼부를 쳐갖고 사사사사 자기도 빠지고 돈도 절약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듯합니까, 샘프레님? 아, 그럴듯하죠. 네네. 그 얘기는 뭐 많이 하는데 물론 반대로 음. 탈레반은 지금 초기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그렇다고 중국을 또 함부로 이렇게 건드릴 수 없다가는 뭐 안 되니까. 1980 년에 그래서 지금 소련한테 당장은 당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뭐 모르죠. 그렇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인도하고 중국 사이의 분쟁은 이제 사실 오래된 거고 네. 군사적으로 보면 중국 쪽으로 음. 창처럼 찌르고 들어가 있는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라는 곳이 있어요. 오, 거기가 네. 어쨌든 중요한 이제 중국을 네.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하. 사실은 이게 아. 삼각형처럼 네. 보이지만 오른 동북 쪽으로는 칼 어. 창으로 찌르는 것처럼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역이고 아하.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프가니스탄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중앙아시아 요충이죠, 쪽에서 요충. 이제 중국을 맞습니다. 뭐 견제한다고 할까요?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그냥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걸. 그러니까요. 사실상 리얼한 어떤 네. 맥락이 있는 거고 사실 뭐 너무 근데 중국한테 개기다 보면 20년마다 큰 강대국한테 80년은 소련한테 침략, 네. 2001년은 미국한테 당하고 이제 2022년쯤에 중국한테 당할 수는 없으니까 아. 잘 이렇게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까 좀 샘프라님이 이제 쿼드 말씀하셨는데 쿼드가 이제 뭐 라틴어 어근으로 사를 뜻하죠. 4개국 연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얘기가 좀 시끄러웠죠. 9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하고 영국이 지원을 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핵 잠수함 건조를 도와주겠다. 네. 이거 참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래서 또 화가 난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또 핵 선진국이라고 하는 핵 망나니 아닙니까 사실은. 발전도 사실 핵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 프랑스가 호주한테 잠수함을 팔려고 했는데 아이고. 근데 원래 이때는 디젤 잠수함을 발견했어요. 아하, 그것도 12척이나.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디젤 마치 빨리 내연기관차 바꾸고 전기차로 바꾸는 것처럼 탈탄소. 디젤 버리고 사실 이제 디젤 잠수함은 네. 그 역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핵 잠수함으로 확 바꿔 갈아탄 거죠. 야.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가 사실은 유럽에서 주요한 무기 수출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받을만 하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핵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고 호주하고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인 오커스를 창설한다는 그런 발표도 했고요. 이 동맹의 대상이 누군지는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네. 세상은 다 알죠. 그쵸. 당연히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커스가 이제 군사적 동맹의 일종이라면 또 정보 동맹도 있습니다. 이 세 나라에다가 캐나다, 뉴질랜드를 더하면 파이브 아이즈라고 5개국의 눈깔 네. 정보망입니다. 인텔리전스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망을 해서 서로 간에 이제 군사 정보 여러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동맹인데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과 동구권 나라를 도감청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네. 이름이 애슐런이었는데 이게 있었고 냉전 이후에도 계속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 유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있었죠. NSA 미국 국가안보회의 출신의 내부 고발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말에 따르면 이 파이브 아이즈야말로 초국가적인 그 첩보 조직, 네. 007이 그냥 뭐 도처에 깔려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무슨 단어만 튀어나오면 곧바로 딱 그 캐치가 검색이 돼가지고 되는 예. 자동으로 추적에 들어가는 뭐 이런 네. 거가 네네.
사실은 영화에서가 아니라 사실이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게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네, 거죠. 일어나고 있네요.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었잖아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둘러싸고도 많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도 그 베트남 전쟁에서 네. 발 뺄 때도 결국 전비 문제와 맞아요. 인명 손실 문제가 있었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돈이 들었냐면 전비는 2조 2,610억 달러가 들었고 한국 돈으로 한 2,500조 정도 되죠. 사망한 미군 숫자가 2,448만 명, 48명. 예. 물론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빼고입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은 뭐 이건 천문학적 숫자가 되죠. 이런 이유로 지난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 발표를 했을 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철군에 찬성한다가 69%. 네, 압도적이네요. 뭐 그 돈 있으면 우리 국민을 위해 써라. 뭐 이런 네. 분위기가 되는 거죠. 물론 군부는 이제 철군이나 병력 축소를 반대하기도 했고요. 가장 유명한 반대 사례로는 2010년에 맥크리스탈 아프간 사령관이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충돌해서 간도이씨 이러면서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네. 예, 그 베트남 전쟁 때도 사실 그런데 미국 국민이 미국의 대외 전쟁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수가 물론 급진적인 사람들이야 당연히 반대하긴 하지만 도리어 반대하는 이유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미군의 피해가 너무 크다. 가성비가 안 좋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1960년대에는 이런 목소리하고 급진파 좌파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굉장히 네. 크게 울렸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둘러싸고 뭐 흥미로운 분석이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를 당선시킨 힘이 미국에서 이른바 극우파의 발언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는 다 많은 분석을 했죠. 포퓰리즘의 맥락에서. 그래서 뭐 브렉시트, 트럼프의 당선 뭐 등등등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지난 1월 다 충격 속에 우리가 본 미 맞습니다. 의사당을 허허. 공격하고 네. 일시적이지만 점거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었어. 네. 그런데 이런 세력의 주요 원천이 제대 군인들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제대 군인들이 어떤 분노, 배신감, 뭐 영화에서도 간간히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폭력적인 구구파의 원천 가운데 하나고 당연히 제대 군인이 총을 다루는 것도 잘 다루고 뭐 등등 이런 맥락이 최근에 베트남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는 좀 다른 그 새로운 요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찬일쌤께서 테러의 전쟁이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그렇게 봐야 할 것인지 많은 막 유튜버 이런 것들 보면은 베트남 전쟁보다는 좀 충격은 덜하지만 미국이 좀 쫓겨나듯이 뭐 채군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크게 보아 미국의 쇠퇴라는 주제가 다시 나올 것 같기도 한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카불 공항을 그 1975년 4월 30일 그 사이공에 있던 미 대사관 철수 작전하고 그 오버랩해서 사람들이 떠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배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다루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후원해서 성립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이 무너지고 탈레반이 권력을 잡았죠. 네.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미국이 원래 탈레반 정권이 그 전에 있던 거잖아요. 무너뜨리고 세운 나라가 간신히 미국의 힘으로 의존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무너졌다.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원점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뭐 이 이야기는 이제 길게 좀 해봐야 되죠. 사실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주의 국가인데,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의 안보를 위해 전 세계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개입한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이제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세우려고 했고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제 질서와 안보에 대한 어떤 자유주의적인 가정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 이런 가정이 있는데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의 뜻에 따라서 미국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국가를 아프가니스탄에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해방 이후에 음. 매우 성공적으로 나라 만들기에 성공한 나라죠. 성공했을 정도가 아니라 뭐 경제 일단 뭐 다른 거 다 빼놓고 경제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매우 성공한 국가에 이제 속하고 뭐 오늘 신문에도 그 가난한 나라가 드디어 우주로까지 막 물론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지만 누리호 쏘아 올리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할 때도 꼭 사람들이 드는 얘기가 과거의 한국을 생각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해 한국이 그 웅크타드 1그룹에서 2그룹으로 옮겼잖아요. 웅크타드가 생긴 이래로 2그룹으로 옮긴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2그룹이 선진국이거든요. 이건 좀 초유의 사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하고 북한이 테러 지수 0이라고 하는 거 비슷하게 여기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밖에서 본다고 하면 되게 특이한 나라인데 특이한 나라. 그러게요. 그렇게 사실 생각하니까. 아프리카에 없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아프가니스탄도 사실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 나라 만들기 이게 정확히 이제 뭐 영어로는 네이션 빌딩인데 그 사회과학 쪽에서 얘기하는 이것에 이렇게 제대로 한 나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한국이 어쨌든 성공한 게 물론 당연히 미국의 지원과 뭐 후원 등등등 있게 있었지만 도리어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뭐 어떤 방향이건. 그랬을 때 보자면 사실 이제 미국은 이제 옛날에 이제 미제국주의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드는 게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배를 하지 않았다. 과거의 구제국주의 국가처럼. 도리어 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우리 뭐 박정희 때도 그렇고 혹은 1980년에 이제 광주 혹은 전두환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결국에는 뭐 두둔해 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됐는데 뭐 칠레의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민주적이고 민중적인 정권을 아예 무너뜨리면서까지 뭐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전략 그리고 이 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치관은 이보다 더 사실 좀 야심찬 거고 그래서 이거를 리버럴 헤저머니 그러니까 자유주의 패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전 세계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과 정치적 가치에 따라 재구축한다. 사실 일종의 신의 의지 같다는 그러게요. 느낌이 드는데 전 세계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네. 다시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이걸 뭐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뭐 세 가지 정도의 지적 기반이 있습니다. 근데 익숙하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하나는 이제 민주평화론인데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나라들끼리는 싸우지 않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둘째는 경제적 자유주의인데 높은 수준의 모욕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개방된 국제 질서가 일단 좋은 거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국가들이 얽히면 어떻게 싸우겠냐. 물론 이거는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안 할 거라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해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겠느냐. 뭐 이런 때도 쓰이고 혹은 뭐 남북한이 경제 협력부터 시작하면 뭐 싸우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더 평화라든지 뭐 통일로 갈 수 있다라는 때도 쓰이는 논리죠. 근데 셋째는 이제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인데 뭐 규칙이나 규범 혹은 뭐 WTO나 UN 등 강력한 이제 국제기구 레짐이라고 부르는데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나친 경쟁을 막고 분쟁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기반에 따라서 전 세계를 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이제 자유주의 패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논리적으로 좀 그럴듯한 이야기 같기는 해요. 근데 현실은 미국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테고 여기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 미국이 뭐 경찰, 세계의 경찰, 네. 뭐 세계의 군대 이런 말도 했지만 단지 거기에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인들
미국의 지배 계급 입장에서 때는 자유주의 이상에 헌신하는 초강대국 미국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가치관을 세계에 정착시켜야겠다. 좀 더 안전한 세계로 이런 생각에 미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러려면 미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힘이 세야 되고 안 그러면 리더십이 안 되죠. 두 번째는 또 미국이 전 세계에 자유주의적 가치의 수호와 확산, 심화를 위해서 이 우월한 지위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가치관이 딱 자리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은 뭐 굳이 말하자면 미국의 건국부터 있었다고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겠네요. 네. 그 원래 뭐 청교도들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실 정치적으로 분명히 표현된 거는 19세기 중반에 명백한 운명, 마니페스트 데스티니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북아메리카의 동부에서 시작해서 서쪽까지 확대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19세기 중반이죠.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운명이다. 일종의 이제 국뽕 같은 신조이죠. 요동반도를 다 차지하는 게 우리 민족의 운명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19세기 중반에 미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했어요. 이게 뭐 그때 유명한 뭐 골드러시가 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대륙 국가가 되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안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학살당했다는 것은 뭐 다들 이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근데 또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이후에 미국은 윌슨 대통령의 전후 질서 구상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고립주의로 후퇴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금 자유주의 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예, 19세기 중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팽창의 이념이 명백한 운명이라는 말이었다면 20세기 중반에 미국이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정식화한 이념이 미국의 세기라는 미국의 이념입니다. 세기. 아메리칸 센츄리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에 미국의 언론인이 쓴 그 글의 제목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루스라고 미국의 타임지도 만들고 라이프도 만들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도 만들고 그래서 말 그대로 미국인의 독서 생활을 바꾼 인간인데 어쨌든 당시 이제 전쟁 시기에서 고립주의를 비판하면서 여전히 남아있던 미국의 전쟁의 목적은 미국의 이념과 체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미국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이념이라면 뭐 에치슨은 한국하고도 관련이 깊죠.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트루먼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딘 에치슨은 예방과 치유 전략이라는 것을 또 개발합니다. 이거 아까 비슷한데요. 그 테러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점을 타격한다라는 거 비슷하게 아예 예방하고 그다음에 그런 테러리스트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를 예로 들자면 그런 테러리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온상 자체를 바꿔버린다. 이런 게 치유 전략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미국 외교협회에서 발전시킨 뭐 대영역 미국의 도대체 활동 영역이 어디까지냐? 대영역이다. 네. 전 세계죠. 물론 이게 정의학이 나름인데 뭐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전후 세계 질서 및 여기서 미국이 해야 하는 역할 등을 이제 규정하게 되는 게 20세기 중반 2차 네. 세계대전 딱 그 시기의 일이죠. 이게 뭐 샘프라님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이제 적극적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긴 했죠. 근데 사실은 자기 뜻대로 온전하게 됐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냉전 시대였어요. 네. 소련도 소련 나름으로 쫙 관찰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아주 극심한 냉전 상태가 존재했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제대로 슈퍼파워로 등장한 것은 냉전 종식 이후 91년에 소련이 망한 이후라고 봐야 되고 그때부터 자유주의 패권이 온전하게 작동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네. 흔히 그래서 양극 체제가 아니고 단극 체제라고 단극 불렀죠. 체제. 단극 극이 하나밖에 없다. 이때 이제 미국이 이제 슈퍼 파워가 된 거고 슈퍼 울트라 파워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92년 당시로 볼 때 전 세계 재화 서비스의 4분의 1
25%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었어요. 한 나라가. 한 나라가. 아무리 대륙 국가지만 전 세계 군대를 파견하고 있었고 전 세계 바다를 통제하고 뭐 우주하고도 전쟁하고 뭐 이런 나라였죠. 또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하고 사실 그때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소련이 망한 직후에는. 이런 맥락에서 가장 야심찬 구상은 뭐였냐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이제 등소폐기로 개방했잖아요. 네. 개방된 중국을 오히려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통합하려고 이런 이제 원대한 구상을 이제 가졌던 건데 그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된 거죠. 오히려 지금 아까 우리 중국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부상 이것도 이제 단극 체제의 부상 종말의 한 가지 이유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의 부상만이 단극 체제의 붕괴의 어떤 징후가 아니고 자기 내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파 포퓰리즘이 발흥해서 기존의 이제 중도 중심의 정치 체제가 다 붕괴하고 있죠. 그래서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이런 말도 최근에 등장하고 있고 곳곳에서 자유주의 정권들이 무너지는 또는 무너지지 않더라도 강력한 극우파 도전 세력들이 등장하는 이렇게 됐고요. 또 지역 분쟁들을 우리가 시리아에서 보듯이 매우 심각하게 발생했고 국제적인 거버넌스 요새 뭐 유엔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국제적인 거버넌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도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 주도를 해왔는가? 거의 주도를 못 해왔잖아요. 이런 사실 문제에서 뭐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근데 또 돌이켜 보면은 2008년에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는 그래도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국내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조지 워커 부시 시절에 좀 일방주의를 벗어나서 좀 더 협력적이고 합리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흑인 대통령이고. 네,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말과 다르게 병력을 더 늘리기까지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도리어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이어진 평화협정을 추진한 것은 되게 어이없게도 트럼프 행정부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럼 오늘날 뭐 그 현대 정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중도,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냥 가운데인데 시장 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로 기성의 정치 세력이 수렴했다. 미국의 민주당이건 미국의 공화당이건 뭐 한국도 뭐 조금씩 다른 것이 있지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뭐 국민의힘이죠. 이나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익스트림 센터, 극단적 중앙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네. 중앙은 중앙인데 원래 중앙은 온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신자유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해서 극단적 중앙이라는 개념도 쓰는데요. 그리고 뭐 그 배경에는 전후 서구 사회가 형성될 때 했던 어떤 합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졌다.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발흥의 맥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대외 정책의 경우에도 이제 이거를 유비할 수 있는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특히 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 3명의 대통령 그러니까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모두 우리가 자유주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와 방식만 달랐지 계속 추진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 패권이 미국 외교의 디폴트 값이다. 기본 값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트럼프가 사실은 이걸 물론 제대로 깨진 못했지만 이걸 깨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민주당 계열이야 당연히 트럼프를 반대하는데 공화당 계열의 특히 대외 정책 관련자들은 다 트럼프를 반대했어요. 네. 저것이 미국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거고. 아미티지 나이보고서로 유명한 아미티지도 반대했죠.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콜린 파월 며칠 전에 죽은 콜린 파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참, 네, 신기한 그런 사람이었네요. 네,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당장 할 수 있는 질문은 이 미 제국이 과연 끝났나 하는 것인데요. 분명 미국이 힘이 붙여서 철수한 것은 맞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 제국이 끝났으면 우리가 이런 방송 안 하죠. 안 끝났으니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옛날에 이제 미국이 처음에 자기가 얘기했듯이 뭐 미국의 세기, 우리의 운명의 이념에 따라 전 세계를 내가 마음대로 주무른다. 그런 의미에서 제국은 이제 아니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국이 또 아니라는 건 또 아니죠.
여전히 경제적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고 또 베트남전 이후에는 경제 위기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로 좀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80년 레이건 당선과 함께 다시 강력한 개입 국가가 되고 소련을 멸망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이게 쫙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 제국이 당장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제국은 아니다. 뭐 이런 참 알듯말듯한 말이지만 그러게요.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그걸 뭐 차인 쌤이 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외 전략과 외교 정책은 어떻게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보통 말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강대국이다. 이렇게 네. 말 본다면 뭐 현실의 처지에 맞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앞서서 말한 자유주의 패권의 어떤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태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보통 이제 국제 정치의 리얼리즘,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현실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세계를 미국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재구축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비현실적 목표다.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구도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런 관점은 이제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죠. 사실 어느 한 나라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질 수는 없다. 그냥 이건 뭐 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현실적인 겁니다. 네. 아까 뭐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에는 4분의 3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맞아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외부에서 강요해서 미국이 원하는 나라, 그게 아무리 뭐 좋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뭐 자유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좋은 나라라 할지라도 외부에서 강요해서 그 나라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대외 전략은 이른바 지오폴리틱스, 지정학에 근거해서 역외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프쇼 밸런싱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해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오늘날 미국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곳이 세 군데죠. 하나는 유럽, 하나는 동아시아, 하나는 페르시아만 혹은 뭐 중동이라고 부르는 여기서 어느 한 나라가 커지지 못하도록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어렵다. 그랬을 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아까 이야기한 오커스 같은 삼국 동맹을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 미국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는 건 자유주의적 패권일지 몰라도 네. 실제 움직인 것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또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결국 중국이 구상하는 것을 영내의 다른 세력의 도움을 받아 어쨌든 견제하겠다. 네. 가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오스트레일리아의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을 결정했겠죠. 네. 네, 되게 어렵네요. 오늘 다루지는 못했지만 아까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동맹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중국을 견제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사드 배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이 도래할 경우에 한국은 참 또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둘러싼 이야기는 이 사태가 좀 더 진전된 이후에 다음에 기회를 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렇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